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울주 평생학습팀에서 준비를 한 울주TV 유튜브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부터 기다리셨던 분도 계시고 30분 전부터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통을 하는 모습 제가 또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께서 소통이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채팅창 다 열어주시고 제가 첫 번째 이벤트,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강사님의 저서에 사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집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멋진 선물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단어를 제시할 겁니다. 그 단어를 정확하게 가장 먼저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과 그리고 영문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단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단어는 울주TV 적어주시고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이병훈 소장님의 저서에 사인을 직접 담아서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을 정확하게 적어주신 분은 닉네임 안미정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안미정님께서는 잠시 뒤에 또 저희 교육체육과, 우리 울주군청 교육체육과 전화번호가 올라갈 거예요. 그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즘 유례없는 비상시국에 지금 몇 달째 방콕 그리고 집콕을 하고 계실 거예요. 느는 거라곤 살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늘은 황금 연휴예요. 황금 연휴에는 가족들과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가족들과 예쁜 추억들 많이 만드셔야 될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또 학교에 가게 되면 또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 특강을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정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울 대치동급의 정보들만, 엑기스들만 쪽쪽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필기도구 지참을 하시고요. 중간중간 귀 쫑긋 세우시고 눈 크게 뜨시고 함께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위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자녀의 학교 시험을 때려잡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자, 오늘 강의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습 컨설턴트 MBC 공부가 뭐니의 이병훈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께서 가장 부러워한다는 서울과학고에서 서울 대학교까지 졸업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KBS, MBC, TVN, EBS 우리 대한민국 방송계를 휩쓰신 우리 이병훈 소장님의 경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다가 분명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자, 궁금한 점들은 실시간으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방송에 소개가 되는 댓글은 우리 강사님께서 저서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 저서에 강사님이 직접 사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직접 여러분들 댁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참여 많이 하시고 궁금한 점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병훈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댓글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훈 소장입니다. 여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요. 거의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는 좀 편안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MBC 공부가 뭐니에서 고정 패널을 맡고 있고 또 유리스마 TV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울주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리스마 TV에서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법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공부법이 사실은 이렇게 막 재밌고 그냥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자녀분들이나 부모님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법 강의의 첫 번째 PPT 보여드리는데요. 제 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내용들 보실 수 있고 또 MBC 채널에서도 매주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공부에서는 이제 플래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느냐, 요거를 알아볼 텐데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중고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측정. 자기 측정이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책 한 페이지를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영어 단어장 하루치를 외울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자기가 진짜 집중했을 때 몇 분 걸리는지에 대한 측정치, 그게 있어야만 공부 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측정을 하자.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또 한 가지 문제풀이, 이해하기, 암기하기 이런 순으로 공부 계획을 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공부하면 사실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집중력이 올라가서 텐션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거든. 그래서 문제풀이를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그런 텐션을 올리는데 가장 유리하라고 계획의 첫 번째는 문제풀이를 넣자. 두 번째는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은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먹는 거, 그게 이제 중간 파트에 계획을 짜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암기하기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기.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다 배치를 해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는 게 가장 공부 효과는 좋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측정, 두 번째는 문제풀이와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자. 요 두 가지 원칙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보고 계시죠? 초등학생들은 요거예요. 학년 곱하기 10분. 그 정도 단위로 공부를 끊어서 좀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1학년은 10분, 2학년은 20분 단위로, 3학년은 30분 단위로. 우리 6학년 형님은 60분 단위의 공부 계획을 짜서 공부를 실천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게 이제 여러 개가 붙어서 그날 총 공부 시간이 결정되겠죠. 그 총 공부 시간은 장표에서 보시는 하루에 학년 곱하기 30분, 1학년은 30분이겠죠. 2학년은 60분이겠죠. 3학년은 3 곱하기 30분, 90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 계획의 양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놓고 계획을 짜면 고민이 줄어들고 계획표 짜는 데 시간을 줄이고 실천하는 데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출력 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학생들이 대부분 입력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출력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쓸수록 그날 공부의 충실도가 올라갑니다. 즉 입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강의를 들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고, 출력이라는 거는 그렇게 공부가 들어간 내용을 꺼내서 써보고 꺼내서 말해보고 꺼내서 서술해보는 그런 뒤쪽의 노력, 이게 조화가 잘 돼야지 공부의 내용이 완전히 내 걸로 된다. 입력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수강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은 출력이 부족해져서 시험 때 발휘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제목 여기 뒤에는 안 나온 학교 시험을 때려잡는, 그렇죠? 원칙을 알려면 이런 입출력의 조화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공부가 뭐니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6주 5회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6주 5회독. 이건 뭐냐면 계획을 짤 때 고등학생들을 위한 원칙이에요. 중학생은 뭐 6주 전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한 4주 전 정도에 시작하면 좋겠고요. 고등학생들은 6주 전에 공부 계획을 짜서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해서 한 5회독 정도 할 수 있으면 시험에서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6주 전에 진도도 안 나오는데
시험 범위도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짜나요? 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6주 전에 계획을 짜시려면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우리 학교 교과과정이 어떻게 이번 학기에 진행되는지 진도가 다 올라옵니다. 아, 선생님, 기말고사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이나 9월에 올라오니까. 근데 중간고사는 그 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 1년 선배님들 진도를 확인해보고 그걸 참고해서 짤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역시 선생님께 여쭤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6주 전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나가는지 전체 범위를 알고 1, 2주차, 3, 4주차, 5주차, 6주차 이렇게 4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 2주차는 내용 공부하는 데 쓰시고요. 3, 4주차는 문제풀이 하는 데 쓰시고 5주차는 통암기 하시는 데 쓰시고 6주차는 미러링과 나중에 버퍼데이라고 해서 미러링은 시험 범위의 역순으로 짜시고 버퍼데이는 계획을 짜지 않고 남겨놨다가 앞에서 밀린 거를 처리하는 식으로 6주를 활용하시면 4회독이 가능해요. 마지막에 5회독은 시험 전날 벼락치기도 하죠. 그거까지 쳤을 때 5회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래닝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한테 오늘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 울주TV에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은 개념 이해한 내용에 대한 구술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당장 어머님들 한번 집에서 물어보십시오. 분수를 약분통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중학생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유도해봐라. 그렇죠? 방정식과 함수의 용도는 뭐냐? 고등학생들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말해봐라. 중간값 정리, 정적분과 무한급수, 도함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랬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아이가 집을 나갈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물어봤을 때 구술로 말할 수 있느냐? 처음에 아마 다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술로 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물어봤을 때 나올 수 있어야 진짜 개념을 이해했다라는 걸 꼭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실전처럼 시간은 제한을 두고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평소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시험 때 실력 발휘 못했다고. 많은 경우에 실전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문제 풀지 않습니다. 그냥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간 제한이 딱 걸리면 거기서 긴장 빡 되고 그 시간 안에 못 풀어가지고 실수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반드시 시간을 제한해 놓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고요. 세 번째는 답 볼 때는 라인 바이 라인. 이건 뭐냐면 수학 공부할 때 제일 고민이 이게 답을 봐도 될까 안 봐야 될까, 이게 되게 고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답을 볼 때는 자기 원칙을 정해서 5분이냐 10분이냐 그 시간 안에 힌트가 떠오르지 않거든 답을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볼 때는 해설지를 가려놓고 첫 번째 줄만 보고 나머지는 자기 힘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줄까지 보고 나머지는 자기 힘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그냥 다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답에 조그마한 힌트만 이용해서 자기 힘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셨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네 번째는요. 확인 적용은 같은 문제를, 활용 응용은 다른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개념을 확인하거나 간단하게 적용하는 문제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숙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집을 풀지 말고 한 문제집을 반복해라. 요거는 확인이나 적용에 해당되는 문제는 맞는 말입니다. 반면에 내용을, 개념을 활용하고 응용해가지고 긴 문제를 읽고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여러 문제집에서 그런 유형만 골라서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되겠고요. 또 교과서가 개념서다. 여러분들 제가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 참고서를 봐도 교과서만큼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한다, 예습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놓치지 마시고, 여섯 번째로 과정 전개는 화이트아웃.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뒤에 해설지를 복사해가지고요.
중요한 풀이 과정 중에 하나 정도를 화이트로 지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화이트로 지워. 그렇죠? 그래서 여러 문제의 풀이 과정들이 한 문제당 한 줄씩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문제를 보고 거기에 어떤 풀이 과정이 들어갔을 때 답이 되는지를 써넣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 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핵심 과정을 쓸 수도 있어야만 이걸 맞출 수 있겠죠. 이걸 왜 하냐? 풀이 과정에 대한 숙지도를 점검하는 데도 좋고요. 과정 전개에서 막히는 친구들은 특히 한글로 써 있는데 어떤 공식에 의하여 어떤 개념에 의하여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어머님들이 지워주시면 그걸 써 넣으면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트하우스로 과정 전개하는 훈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객관식 수학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객관식으로 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답도 맞고 풀이 과정까지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서술형에서 감점도 안 당하고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자기 체득이 잘 돼서 실수하거나 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넓은 범위의 누적 테스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부모님 거의 없어요. 뭐냐면 범위를 잘라가지고 조금 시험 보거나 테스트하는 건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학기분이다, 1년치다, 거기서 랜덤 추출해가지고 풀렸을 때는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라서 시험 볼 때만 잘 보면 중학교 공부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면 넓은 범위로 시험 봐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범위가 넓어지는 고3 때 갑자기 성적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사춘기가 뒤늦게 왔다고 하지만 아니요. 사춘기가 와서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성적이 떨어지면 사춘기가 옵니다. 넓은 범위의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뒤늦은 사춘기도 방지하시고 수학이나 사회과학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전체 범위로 시험 보는 그 날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습관을 수학에 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게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게 바로 개념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문제들이죠. 확인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기초적인 개념을 그대로 집어넣거나 그걸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제를 얘기하고요. 활용하고 응용한다는 거는요. 활용은 그 개념이 쓰인 게 눈에 보이긴 하지만 뭔가 어려운 문제. 응용은 문제 자체로는 어떤 개념을 쓰는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응용 문제겠죠. 그 둘을 간에는 풀이하는 방식이 다르다. 확인하고 적용은 같은 문제집을 반복한다. 센 수학을 반복한다. 개념 원리를 반복한다. RPM 반복한다. 이런 식의 공부가 확인 적용에 맞는 거고 활용 응용 문제는 센 수학, 1품, 블랙라벨, 1등급, 개념 원리 등등해서 그런 문제를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자. 여러분들 뭐 족보닷컴이라든지요. 파스칼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우리 학교 기출문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치 정도는 구하셔가지고 특히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학교 시험이 지금 운영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개학이 돼가지고 학교 시험 본다 그러면 무방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에 미리 요 정도 진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실수하거나 풀어보지 않은 문제를 방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화이트하우스에 대해서 실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답지를 복사한 다음에 빨간 박스 있죠? 이런 거. 또 뭐뭐뭐뭐이므로 이런 데가 보통 문제풀이의 포인트들이에요. 거기를 화이트로 어머님 지워주시면 거기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개념을 써넣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풀이 과정이 사고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 제가 이거를 공부가머니에서 몇 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항상 방송 사정상 좀 못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오늘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런 기본적인 방법 같은 거에 좀 재밌어 하시잖아요. 오답노트입니다. 장표 보시면은요, 나중에도 꼭 못 풀 것 같은 문제만 오답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틀렸다고 전부 다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나중에 나오면 다시 나왔을 때도 좀 자신 없는데? 라는 문제만 일단 취사 선택을 하시고, 바인더로 된 노트에다 만드셔야 됩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낱장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틀린 개념이나 공식별로 나중에는 분류해서 어떤 공식이나 개념에 많이 틀리는지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묶여진 노트보다는 바인더로 뚫어서 분류해서 모을 수 있는 이런 거에다가 만드시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칸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서 첫 번째는 틀린 풀이. 나의 틀린 풀이도 쓰셔야 됩니다. 이 노트의 앞면에는 물론 문제가 적혀 있는 거고요. 뒷면에다가 틀린 풀이도 쓰시고 맞는 풀이도 쓰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발상 포인트도 쓰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 어딜 보고 이 공식이나 개념을 생각했는지 그 발상의 포인트도 적어보시고 또 그 문제가 필요했던 개념이네, 공식이네, 전제 조건, 적용 조건, 과정 전개할 때 조심할 점, 연산할 때 틀리기 쉬운 포인트 이런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풀이 과정 자체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는 생각의 개념들을 모두 적어보는 훈련을 했을 때 이 노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수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틀린 이유. 틀린 이유도 써봐야 되겠죠. 발상을 못했어요. 과정 전개에서 막혔어요. 조건 연산 개념에서 틀렸어요. 숙련도가 덜 돼서 빨리빨리 풀지 못했어요. 응용 문제를 보고 그냥 너무 어렵지 않을까 위축돼가지고 못 풀었어요 등등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언어로, 말로 정확하게 써보는 연습을 해야 다음번에 동일한 이유로 틀리는 것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학 오답 노트는요. 앞면에다 문제 하나 크게 쓰세요. 뒷면에다가는 나의 틀렸던 풀이, 맞는 풀이, 거기다가 내가 어떤 개념이나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왜 틀렸는지까지 다양하게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도 성숙도를 올리고 수학 공부 자체도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중등을 잘해야 고등에서 실력 발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수학은 거의 분수를 향한 긴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어머님들은 분수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응용 활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만큼은 중학교 가기 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생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2차로 된 방정식과 함수를 제대로 풀어내고 이해했느냐 요게 또 긴 여정이 되겠어요. 그 전에 2학년 때 물론 1차로 된 것들을 배우고요. 2학기 때, 중학교 2학기 때는 도형의 방정식과 삼각함수라는 고등학교 개념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쌓는 기하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의 기하와 3학년 1학기의 대수가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수포자가 발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돌파해야만 수포자가 되지 않는데 그 기하는 도대체 왜 배우냐?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과 경우의 수나 통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도 조금씩 배우게 되죠. 이게 이제 초등 수학, 중등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도표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데 2학년 2학기에 삼사각형에다가 닮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굉장히 도형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농축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3학년 때 보시면은 1학기 때 2차로 된 방정식 함수 등등을 배우게 되죠. 이 두 학기가 수포자 양산의 최고의 골든타임이니까 수포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특히 피타고라스 정리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은 이렇게 생겼죠. 기하 파트 보면은요. 이런 여러 가지 삼각형, 사각형, 닮음이나 원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자녀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이걸 잘 돌파해야만 중학교 수학의 수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하가 왜 어렵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상과 직관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이 문제에서 왼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각각 왼쪽이 중학교식으로 푼 것, 오른쪽이 고등학교식으로 푼 거예요. 왼쪽 내용을 보면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상과 직관의 이유가 없는 게 중학교 기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녀는 피타고라스가 아니죠? 당연히 이 발상과 직관을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보조선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중학교 때는. 그 보조선을 왜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면 나온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이 보조선을 외우지 않는 한 우리가 피타고라스가 아닌 한 이것들이 눈에 짝짝짝짝 보이려면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를 보시면 중등수학이 논증기하라고 해가지고 보조선을 긋고 창의사고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그냥 감으로 직관으로 접근하는 기하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기하는 해석기하라고 해가지고 좌표 평면에 점 찍고 계산하는 논증기하보다는 좀 쉽지만 식을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한 그런 수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피타고라스가 아닌 이상 이런 발상과 직관과 창의력이 많지 않고 그걸 기르려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겠죠. 그죠? 결국에는 수학도 이렇게 외워야 되는 파트가 있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게도 할 뿐더러 외우는 건 더 싫다. 그래서 기하가 어렵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니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어느 정도만 조금 숙지하고 암기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보조선이 눈에 보이는 단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또 이런 논증기하에 사용되는 중학교 때 사용되는 기본적인 정의나 정리는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과 과목 고등학교 갔을 때 기하 파트에서 이것들이 적극 활용되는 뿐더러 특히나 고등학교 때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뭐 21번, 29번, 30번 문항에서 꼭 이런 기하가 섞여가지고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렸던 문제 답을 보니 결국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이 섞여 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기하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좀 아이들의 애로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등기하 공부법의 3원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좀 손으로 그리면서 푸셔야 돼요. 우리가 피타고라스가 아닌 이상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직관이나 발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조선이 다 문제마다 다른 것 같아도 그 안에도 패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꼭지점을 연결하는 보조선, 두 번째는 평행선을 긋는 보조선, 연장선을 긋는 보조선, 이등분선 보조선, 직각삼각형이나 원을 만드는 보조선 등등 내가 보조선을 그릴 때 이게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되는지를 나눠보면 그나마 그냥 문제 바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기하의 꽃은 역시 닮음이다. 풀이량을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닮음 문제가 가장 많이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집대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닮은 파트만큼은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중등수학은 무엇으로 확인할 거냐? 선생님, 저희 애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수학도 조금 예습을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위권 수포자 친구들, 중학교 2학년인데 나는 수학은 손 놨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교과서와 틀수학이라는 책을 이용하거나 교과서와 수력충전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가끔 중학생 중에 분수계산이 안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뭐 기탄수학이다, 구몬이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능력도 다시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2권 정도 되는데요. 중학교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념원리, 갯불라이트, 선생님 갯불라이트, 갯불파워,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 플러스 파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이런 식의 책을 한 권 정도만 정해가지고 그거를 약한 챕터만 발췌해서 연수 문제 빼고 풀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응용 문제가 취약한 친구들은요. 센 수학의 B단계, C단계 문제를 골라가지고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은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집을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고 개념을 설명해 봄으로써 왜 그 실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위권 친구들은 선생님 저 중학교 수학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요 라고 생각되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십시오. 그게 중학교 전범입니다.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위권 고교 준비 태세를 알고 싶거든 고2 3월 모의고사를 푸시면 그게 고1 1년치 진도가 되겠습니다. 풀어보시면 내가 중학교 것 전체에 대해서 고등학교 1년치에 대해서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녀분들 영어 말하기 잘한다, 영어 동요 잘 부른다, 영어 뭐 책을 원서를 읽는다 굉장히 자랑하셨던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중고등학교면 학교 시험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를 만나곤 합니다. 우리 애는 심지어 외국 살다 왔는데 그냥 외국 살다만 왔고 학교 시험은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 준비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애가 영어를 샬라샬라 잘하니까 영어 학교 시험도 잘 본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1번부터 10번까지를 잘 해야 된다. 물론 글로벌 시대 영어를 잘 말하거나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렇다고 학교 시험으로부터 무한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걸 잘할 때 필요한 능력 10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yes, no를 체크해 보셨을 때 한 7개 정도 이상 만약에 yes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고등학교 수능 영어 무조건 1등급 A 나온다고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잡아 7개만 잡아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 영어 실력과 무관하게 영어 시험을 잘 보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위한 영어 준비도 체크다라는 거 여기 적혀 있죠. 시험을 위한 영어는 준비도를 보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근데 그 준비도의 출발점은 뭐겠습니까? 기출문제 풀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exam4u 사이트라든지 뭐 모비딕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학교 시험 문제, 영어 기출문제들을 구해서 푸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exam4u에서는 우리 학교 교과서로 가능한 모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다 뽑아서 풀려도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의 자료를 이용해서 학교 영어 시험,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통과한 중2 학생들이에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과 별개로 만약에 어느 순간 지필평가를 볼 때 잘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학교 시험에 대한 적응성이 전혀 없이, 백신이나 항체 전혀 없이 무방비 상태로 학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백신이자 항체 형성을 위해서 이런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게 하시고 시험 준비를 해야만 나중에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초등학교 말부터 중등 마지막까지 어떻게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 설명인데요. 첫 번째는 초6에서 중1이 되겠습니다. 초6에서 중1 시기.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잘 배웁니다, 요새. 그렇죠? 뭐 멀티미디어를 이용하거나, 그렇죠?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잘 배우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말이 됐을 때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전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중학교 가서 영어 시험 잘 보려면. 중학교 영어부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던 시험과 지금 애들이 보는 시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득점하려면 초등학교 말부터는 이제는 뭔가 문법을 공부하고 문장 형식이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네, 관계 대명사네, 구와 절이네 하는 개념들을 이제부터는 슬슬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문장은 아직까지는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문장은요 정말 간단하고요. 중학교 1학년 문장 돼도 아직까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와 절 정도로만 연결된 문장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문법 공부 제대로 해놓는 거, 그리고 간단한 문장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들 꼭 하셔야 되고, 특히 문법 공부할 때 아이들이 잘 못하는 이유는 어떤 강의나 수업 내용, 학교 수업 내용을 듣고 나서 복습을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만 하고 나서 복습 안 하니까 뭔가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맴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지 않으려면 적힌 대로 먼저 하나하나의 문법사항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뒤에 전체를 배운 거를 반복하면 나중에 이해가 찾아온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그 암기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법이 이해되지 않아서 중3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외우면 나중에 분명히 이해가 찾아온다. 그게 초6, 중1 때 문법 공부의 중요성이고요. 중2가 되면 이제 문장이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막 문장이 쭉쭉쭉쭉 길어져요. 그리고 연결되는 것들도 많고요. 접속사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법을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그걸 반복하면서 드디어 문법을 적용하는 재미있는 문법 공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구문독해하고 어법 문제집 풀이죠. 구문독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어 동사 찾고 끊어읽기하고 수식관계 표기해보는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그런 고전적인 문장을 구조적으로 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집은 여러분들 뭐 3,800제내 하는 책들을 풀면서 이제 문법을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적용해가지고 확인하는 공부를 중2 때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중3 때는 문장이 이제 정말 복잡해지고요. 어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중3 어머님들 계신다면 꼭 잘 들어놓으세요. 중2 때까지 영어는 그나마 쉬웠던 겁니다. 중3 되면은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제법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2 때 하던 대로 그대로만 하는 노력으로는 중3 1학기 때 내신 따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사고다, 그렇죠? 외국 국제고다를 가신다고 하면 그 내신을 여전히 잘 따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A 받아야 된다는 목표가 있거든 중3 1학기부터는 제법 어려워진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고, 문장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휘가 어려워지니까 수준 있는 영어 공부를 꼭 학교 차원에서도 하셔야 되겠고요. 직독직해, 이제는 중2 때처럼 구문독해만 하면 안 되고 문장 어순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직독직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3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중3 2학기나 겨울방학은 고등 수능 영어도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뭐 수능 영어를 벌써부터 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뭘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를 중3 때 어느 정도 완성도를 올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 때문이 아니라 수학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고등학교 모님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등학교 때 수학 때문에 진탕 힘들어하는지. 그 수학을 잡으려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부담이 줄어져 있어야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추산하면 제일 슬픈 애가 누구냐? 초등학교 때 영어 잘한다 해서 초등학교 말까지 계속 커뮤니케이션에만 몰두해서 말하기 듣기 영어만 시키다가 중학교 영어에 대한 대응이나 시험 준비도가 전혀 없이 무방비 상태로 학교 시험을 딱 보고 나는 영어 시험을 잘 못 보나 봐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서 그 와중에 문법 공부도 외우기 싫으니까 등한시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강의만 왔다 갔다 듣고 나서 복습하지 않은 다음에 중2가 돼도 문법 개념이 모호해서 구문독해도 못하고 문법 문제집도 잘 풀지 않은 상태로 중3 때까지 계속 도망 다니다가 결국 중3 때 되면은 문장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영어 어순대로 정확하게 직독직해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독해를 하고 중학교를 마무리한 다음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돼서 미치겠는 상황이 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분들 영어 단어 외울 때 보면요, 이런 단어집 같은 것들 많이 외울 거예요. 영어 단어, 한글 뜻, 예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죠. 했을 때 아이들 영어 단어 외우는데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일단 요새 아이들이 쓰면서 외우지도 않을 뿐더러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한 번에 다 외우려고 그래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는 사실은 같은 반 친구 얼굴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친구의 얼굴하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냥 친구 사진을 뚫어져라 째려보면서 그 친구 이름 적힌 거를 몇 번 보고 외워졌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친구의 얼굴하고 이름을 외우는 건 그냥 그 친구랑 만나서 놀고 뭐 수업도 같이 듣고 뭐 간식도 같이 먹고 질문도 서로 해주고 같이 체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그 친구를 만나는 접하는 기회가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친구 이름을 외워지는 게 자연스럽죠. 영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할 때는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고집이 뭐냐? 이 단어를 한 번에 외우겠다라는 거. 암기의 기본은 반복이죠. 반복의 기본은 뭡니까? 첫 번째에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첫 번째 외울 때는 못 외울 수도 있다. 까먹어도 좋다라는 좀 대범함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5번째쯤에는 외울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암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까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병훈이라는 애를 한 번 딱 만났는데 나중에 1년 후에 걔 얼굴을 보고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 1년 동안 병훈이를 여러 번 만날 방법을 찾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외울 때는요, 이런 단어집도 표제어, 영어 단어하고 한글 뜻 이 두 가지만 외우면서 그냥 대범하게 쭉쭉쭉쭉 진도를 나가십시오. 책이 세팅한 스피드의 한 3배 정도로 외우세요. 그러면 많이 까먹을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러 번 외워서 알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 단어를 아는지 여부는 그 밑에 있는 예문 있죠. 그 예문을 해석해보고 내가 예문의 뜻을 정확하게 대충이라도 알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을 아느냐 여부의 판단 기준이에요. 왜? 학교 시험에서 영어 단어를 주고 한글 뜻을 물어보지 않죠. 영어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주고 해석 가능한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내가 아는지 여부는 한글 뜻을 체크하면서 외우더라도 결국에는 예문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시험 적합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어 암기하는 거는 이렇게 7가지 원칙을 적용하시는데요. 어원이나 어근을 살펴서 가급적이면은 그 단어의 꼴을 보고 의미를 유추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파생어,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같은 것들을 한 세트로 공부함으로써 한 개의 단어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동시에 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고, 세 번째는 예문을 체크를 함으로써 그 단어를 아는지를 확인하셔야지 한글 뜻만 체크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누적해서 외우자. 그렇죠? 처음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진 빠지지 말고 처음에는 가볍게 외워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지하게 외워주고, 마지막 5번째는 정확하게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여러 번 외우십사. 그걸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세기 세팅한 속도의 3배속 정도로 외워야 가능하다. 6번째는 한 권을 여러 번 보자. 괜히 단어집 집에다가 막 컬렉션 해놓지 마시고요. 한 권을 사가지고 찢어질 때까지 보시면 다음 권을 샀을 때 외워야 될 단어 수가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수제 단어장 만들기인데, 이게 뭡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든 단어장이에요. 요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장 만들기는요, 우선은 여러분들 그 링으로 된 암기 카드 같은 거 있죠. 그거 사이즈 제일 큰 거 사세요. 제일 큰 거 사셔가지고, 앞면에다가는 영어 단어 하나만 크게 쓰십시오. 앞면에다가 뭐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장 만들려고 그러면 대부분 영어 단어 한글 뜻, 영어 단어 한글 뜻, 영어 단어 한글 뜻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 단어 카드를 사셔서 앞면에다가는 영어 단어 하나만 크게 쓰신 다음에 뒷면에다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뒷면에다가. 그래서 뭐 한글 뜻도 쓰시고, 영영풀이도 쓰시고, 품사도 적어보고, 예문도 적어보고, 명사형, 형용사형, 부사형, 과거, 과거분사도 적어보고,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라든지 기타 그 단어에 관련돼서 하여간 정보를 끌어모아서 적어보는 건데,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쓰려면은 영어 단어장 만들다가 세월 다 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뭐 네이버 같은데 영어 단어를 쳐보면 영어사전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를 암기카드에다가 옮겨 적으면서 적는 그 과정 자체도 공부고, 찾아가지고 이걸 써서 모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분류해가지고, 암기카드를 썼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를 분류해서 A에 모르는 단어, B에 모르는 단어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잘 모아서 만들면 이 단어장을 고3 때까지, 수능시험장까지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료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할 때는 모든 아이들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문법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항상 문제인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문법 챕터들 중에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시제, 조동사, 능동, 수동, 관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문장 형식, 구하자.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여러분 자녀가 독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챕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미 2학년, 3학년씩 됐는데 독해를 잘 못한다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애들부터 복습을 하시면 그나마 빨리 독해 실력에 필요한 문법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중에 노란 글씨로 돼 있는 애들은 이게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능동수동이라든지 형용사 부사라든지 수시제 일치 이런 것들이 보통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독해는 되는데 어법 문제만 보면 잘 틀린다 하시면은 이 노란 챕터들을 복습하시는 게 빠르게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여기 있는 챕터들 중에 저기 관계사 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뭐 화법, 수시제일지, 가정법 이런 거를 빼고는 사실 거의 다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여기 있는 챕터의 거의 70%를 다 가르칩니다. 물론 그 챕터에 있는 내용을 100% 다 배우는 건 아니지만 챕터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거의 70%의 챕터를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문법 공부를 완성도 있게 해놔야 중2가 되면 여기 있는 나머지 문법 챕터를 거의 대부분 배운 다음, 즉 관계사 같은 거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다 배운 다음에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중1 때 이 문법 챕터들을 완성도 있게 기본기를 공부를 해야만 중2, 중3 영어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모두 싫어하는 문법, 그래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용부터 너무 공부하지 말고,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어쨌든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시면 처음 문법 배울 때요, 문법 문제집 자기 학년에 맞는 걸 사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문제에 대해 어쨌든 애들이 답을 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틀리고 잘 모르는 챕터, 걔네부터 발췌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게 요새 아이들한테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더에 대해서 배웠다. 그렇죠? 관사 더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요. 짧은 지문을 주고 거기 있는 더를 다 동그라미 쳐보게 한 다음에 각각의 더가 쓰인 용도가 뭔지, 쓰임이 뭔지를 분류해 봄으로써 내가 문법상 배운 거를 직접적으로 문장에 얼마나 해석하고 사용될 수 있는지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외국식 문법책. 요새 아이들 영어 초등학교 때 엄마표로 열심히 시키셨다면 거기서 심지어 이제 원서 같은 것도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했을 때 문법책도 너무 우리나라식으로 된 딱딱한 책 말고요. 좀 외국식으로 쓰여진 용례 위주의 문법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용성이나 쓰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문법을 배울 수 있도록 써 있으니까 그런 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예문 암기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예문 한 페이지 하나 정도씩이라도 좀 암기를 하고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그냥 이 문법상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만 외우는 것보다는 각각의 조금 예문 같은 걸 외워둠으로써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라이팅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문법책에 있는 좋은 예문들을 암기해 둔 것들이 다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법이 중1, 2, 3 때 꼬이지 않고 잘 되려면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순서인데요. 왼쪽에 1번부터 보시면 한국식 강의, 수강 열심히 해서 복습, 이 복습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애들이 거기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달달달달 외우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인강도 듣고 학원도 듣고 학교에서 들어도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복습, 처음에 외워야 나중에 이해가 온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이 되겠습니다. 한 번 강의를 들어가지고 문법을 다 이해한다면 천재죠. 그래서 대부분은 반복해가지고 공부하시고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책으로는 뭐 그래머존 같은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법 문제집 풀이죠. 언제 하라 그랬죠? 제가 중2 때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3800제 같은 책을 이용해가지고 어법 문제를 풀어보고 적용해 봄으로써 또 구문 독해를 훈련해 봄으로써 문법을 그냥 공부한 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문장에다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감각을 키워주시는 게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구문 독해는 천일문이라는 뭐 걸출한 책이 있겠죠. 4번은 모르는 거 파악인데요. 이제 지문을 번역해보고 해설과 비교한다든지 어법 문제집 심각하고 누적된 문제집을 풀어보고 모르는 걸 잘 파악해서 3300제라든지 어법 끝이라는 문제집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메꾸는 식으로 발췌해서 복습해라. 그게 5번이 되겠고요. 또 독해 문제집은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쭉쭉 읽어라, 리딩 튜터 같은 시리즈들을 이용해서 내가 문법을 배운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독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잘 활용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훈련하는 게 이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독직해를 통해서 중3 끝날 때쯤에는 어순 그대로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를 풀어도 아주 어려운 걸 빼고는 내가 그래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상태를 맞이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가야만 고등학교 와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문법이 스텝이 꼬이고 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빨간 지점, 여기를 안 해가지고 대부분 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에 거, 구문 독해에다 적용하고 어법 문제에다 적용하고 독해에다 적용하고 이건 오히려 좀 재밌습니다. 근데 이 기본기에 관한 거 1번, 2번은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다가 결국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으니 1, 2번을 어머님들이 꼭 조심시키셔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는 학년은 언제입니까? 초6에서 중1. 거기가 영어 문법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요, 제가 학생들한테 국어 문제처럼 풀어보게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요거 한번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풀려보셔도 좋습니다. 이거 제목 붙이는 문제인데요. 실제 이제 학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요거 풀려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글에 제목을 붙이라 그러는데. 요 국어 문제도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원래는 국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던 영어 문제거든요. 이 영어 문제는 언가운센신 꿈도 못 꾸고 이걸 국어로 번역해줘도 이것도 틀린다면 과연 영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맞출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영어 실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국어 실력 때문에 영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실력을 제대로 갖춰야만 영어도 잘할 수 있다. 연결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국어를 잘해야 영어도 잘할 수 있고 영어를 잘해놔야 고등학교 때 수학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은 별개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고등학생 얘기입니다. 너희는 수능 모의고사 보면 제일 어느 문제가 어렵냐 하면 100% 빈칸 추론이요, 순서 맞추기요, 위치 찾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30번대 문제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문장을 말해봐라. ABCD 순서를 맞춰서 말이 되게 해라. 이 문장은 어디 들어가면 자연스럽겠냐? 모두가 맥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컨텍스트. 맥락을 못 잡으니까 이 글이 말하고 하자 하는 요지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로는 알겠는데 해석을 해도 그게 어디 들어가야 될지 어떤 순서가 돼야 될지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렸을 때 번역을 정확하게 하도록 시키시고 그 번역된 글과 뒤에 있는 해설의 글을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이상해서 내가 맥락을 못 잡았는지, 어느 문장의 독해가 제대로 못 됐는지를 추적한 다음 그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나 문법 사항을 발췌해서 복습을 하고 보충을 해줘야 이런 맥락 잡는 훈련도 되고 모르는 단어나 문법 사항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입시 전문가분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해가지고 반드시 보완해라. 이 모호한 얘기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상한 문장을 찾은 다음 그 문장이 포함하는 문법사항을 복습하고 단어를 찾아서 공부해라. 이게 바로 취약 부분을 찾아서 보충해라라는 얘기의 구체화된 예가 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찾을 수 있죠. 자유독해도 방지. 자유독해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독해하는 거 방지할 수 있고, 맥락 파악하는, 이게 어떤 식의 말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파악도 되고요. 비문학 독해력, 번역해 놓음으로써 그것 자체가 뭘 뜻하는지 비문학 독해력도 강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번역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입니다. 진달래꽃으로 알아보는 국어.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이렇게 나오면 학교 선생님은 얘들아,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이 시를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감상해보고 너희 감상을 나눠보자 라고 하시는 선생님은 전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이 진달래꽃은 화제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서 나보기가 역겨워하는 7호조의 민요조 일격이가 반드시 적어놔. 시험에 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학교 수업 시간이 저희 때나 지금 아이들이랑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적지 않고 딴짓하고 졸고 뒤에 앉아서 꾸벅꾸벅하고 장난치던 친구들은 그래도 시험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자습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요약된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우죠. 자유시, 서정시, 토속적, 애상적. 물어봅니다. 애상적이 뭐냐고. 모릅니다. 그냥 애상적 외우고 있죠. 왜냐? 중학교 내신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향토성과 토속성을 표현한 것은 영변의 학산 딱 외워서 쓰면은 맞다고 해주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을 생각하면 그냥 자습서만 외워도 큰 탈이 안 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고등학교에 가시면 그 시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냥 영변의 학산이 향토성과 토속성이에요를 외우는 것만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안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추적하지 않고서는 득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식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될 게 좋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내신 문제를 들여다보면 단순 내신 문제가 아니라 수능화된 내신 문제가 국어, 영어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좋은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암기만으로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고등학교 공부거든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이처럼 처음 보는 시가 나오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보는 시를 보고 쫄지 않고 답을 고르는 분석 감상력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해야만 고등학교 가서도 잘하겠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 우리 애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떨어지냐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것만 해서는 중학교 우등생으로 끝나는 게 현 시대의 시험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자습서도 옮겨 적어보면 좋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예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습서에 있는 설명을 교과서에다가 연필로 옮겨 적고 학교 선생님은 수업을 들어보십시오. 굉장한 예습 효과가 됩니다. 또 두 번째, 배우기 전에 문제 풀기. 뭡니까?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우기 전에 평가 문제집의 문제를 풀어보면
지식이나 정보를 암기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해서 풀 수밖에 없죠. 그 생각이 맞던 틀리던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 수업을 들어야 선생님 수업과 내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글이나 장르의 핵심사항, 내가 시가 나왔다면 그 시의 핵심사항, 주제, 어조, 심상, 시적, 화제, 오늘을 이루는 요소,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제발 이제는 학교 선생님 수업만 듣고 박박 적어서 외우지 말고 내가 그 시만 보고 적어본 다음에 선생님 수업과 맞춰보고 틀린 내용도 질문 드려보는 능동적인 감상 훈련을 해야 고등학교 가서도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또 한 번 반복되지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선생님 수업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생님 수업하시면 그래도 성실히 받아 적고 외우기만 한 친구는 이런 능동적인 분석 감상한 적이 없으니까 배운 지문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다 맞출 수 있겠지만 안 배운 지문만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다. 그거를 고등학생이 돼서 부랴부랴 학원이나 사교육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업그레이드하자 이런 얘기고요.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이건 뭐냐면요. 윗글의 주제는 이라고 나온다면 선지를 보지 말고 주제를 주관식으로 적어보고 선지와 비교하는 식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어휘력이나 한자 성어 속담 맞춤법도 미리 따로 공부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휘력이 엉망진창입니다. 개편하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중2 남학생이 엄청 편하다고 답하고요. 고지식하다가 뭐냐고 그랬더니 지식이 높다고 답하는 현실을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보시면 그 어떤 어머님도 함부로 우리 애는 어휘력이 좋다고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문법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옵니다. 국어문법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국어문법 나오는데 애들 대충 하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또 고생합니다. 중학교 국어문법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 되고요. 교과 연계 독서, 어떤 국영수사과 내용 중에 호기심이 가고 궁금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서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 서치도 해보고 구글링도 해보고 논문도 찾아서 읽어보는 정도의 노력을 한 아이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답이요 정답이요 분석. 3번 썼는데 답이 1번이다. 그러면 1번이 맞다고 가정하고 1번에다 끼워 맞춰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써놓고 내가 쓴 3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써놓고 해설지랑 비교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지 그냥 해설지만 벌컥 열어서 그렇구나 라고 감상만 하면 결국 자기가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암기 얘기인데요. 요게 지금 여러분 귀염둥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내신 시험 때 역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자습서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빡빡한 정보가 꽉 차 있죠. 요 빡빡한 정보 중에 취사 선택해서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 다 외워야 됩니다. 보통 고등학생들 보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로 돼 있는데 요렇게 생긴 자습서 몇 페이지를 보고 공부할 것 같아요? 시험 볼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면 한 7, 8페이지 외울 거라고 그러시는데 아니요. 이거 거의 한 25개 정도의 이런 페이지들을 외우고 고작 한 번 시험 봅니다. 중간 기말고사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한 정보 25페이지를 다 외우려면 기본적으로 암기에 대한 자기 방법론도 서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제대로 공부도 했어 놔야 될 거고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완벽하게 물새일 틈 없이 외우는 공부 습관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권은요. 거기 상이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자습서를 토대로 적어 주십시오. 내용은 빼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이 목차에다가 책을 보지 않고 써보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처음에 하면 아마 거의 못 쓸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못 쓴다는 답답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책을 읽도록 해준 다음에 역시 또 책을 보지 않고 요 위에다 조금이라도 써보게 합니다. 그럼 사람이 처음에 쓸 때는 못 쓰지만 책을 읽고 나면 조금이라도 쓰게 되고 또 그렇게 여러 번을 시키면 읽을 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찾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이게 상위권에게 입력만이 아니라 출력을 통해서 핵심 정리 노트를 쓰는 방법이고요. 중위권은 교과서 지금 복사한 거거든요. 교과서 이렇게 복사해서 스프링 노트로 만든 다음에 시험 범위를 화이트로 지워졌다가 그 위에다 쓴 흔적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고 그 위에다 써보고 쓰고 나서 못 쓰거나 틀린 거는 또 핑크색 하이라이트로 또 표기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써보고 문제집을 풀고 나서 틀린 거는 연두색으로 하이라이트해서 또 표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중위권은 화이트아웃을 이용해 가지고 암기시키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마지막으로 하위권은
이게 컨닝 페이퍼입니다. 이렇게 종이를 주고 공부하라 소리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컨닝 페이퍼를 써보라고 합니다. 하위권들이 본능적으로 하여간 거기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따라 적습니다. 그러면 저 종이의 반 사이즈를 다시 주고 또 써보라고 하고 그거의 반 사이즈를 주고 또 써보라고 함으로써 학생이 어떤 내용을 읽고 거기에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써보는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하위권에 대한 공부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3번을 똑같은 범위에다가 컨닝 페이퍼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공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암기법은요, 그래서 자기 전에 외우고 다시 일어나서 외우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플래닝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암기를 배치해라. 또 답을 보고 내용을 찾아봄으로써 내용을 다 공부하고 답을 적으려고 하지 말고 답을 찍어놓고 거꾸로 그게 왜 답인지를 내용에서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시키시면 중위권 친구들이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써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은 녹음해서 접착종이에 써보는 연습,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은 인강을 듣거나 녹음해서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방법. 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여러 번 해줌으로써 외운 걸 말하도록 해주는 거. 그다음에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눈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러 번 읽음으로써 첫 번째와 5번째 읽을 때의 성숙도를 올려가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중이 가장 잘 될 때는 언제죠? 이제 거의 수업은 마무리되어 갑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될 때는 언제죠? 시험 볼 때죠. 시험 볼 때도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들고 딴짓을 하게 된다면 이제 공부보다는 더 다른 재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두 번째, 암기가 가장 잘 될 때는 언제죠? 시험 준비할 때죠.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볼까요? 집중도 잘 되고 암기도 잘 되는 두 개를 합친 상황은 언제입니까? 계속 작은 시험을 본다면 어떨까요? 시험 준비를 할 때 암기가 잘 됐다가 시험 보는 동안에 집중이 잘 되고 준비할 때 암기했다가 집중이 잘 돼서 다시 시험 보고 요거를 반복시키면 실제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켜봅니다. 작은 시험을 계속 끊어서 보게 하면요. 1시간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쫓아옵니다. 2시간까지 쫓아오는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 3시간까지 이걸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작은 시험 보기를 여러 번 하는 거 어느 암기 공부법 책에서 말했죠. 세상 최고의 학습법 중에 암기법은 시험 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여러 개 끊어서 봄으로써 집중하고 가장 암기 잘 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법만 우다다다닥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최대한 스피드를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하시고요. 질문이 생겼다 하면 울주TV 답글에다도 써주시고, 그쵸? 그것 이외에도 또 이렇게 저희 연구소 저를 검색해서 문의사항에다가 또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고 알찬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여서요, 질문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 보니까 지금 사회자님이 한뭉태기를 가지고 계세요. 저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또 시간을 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궁금증들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가 그 질문의 주인공분들의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발표하는 닉네임의 주인공들은 우리 소장님의 저서 사인북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장현정님입니다. 장현정님,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 너무 힘듭니다. 생기부, 세특도 어떻게 준비를 시킬까요?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네. 항상 이 사람들은 저는 공부법을 말씀드렸지만 질문은 학생부 종합에 관련된 걸 질문을 주셨어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너무 힘든다. 생기부, 세특 어떻게 준비? 여러분들 그 생기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특이란 건 이분 지금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선생님이 써주시는 학습, 교과 관련된 내용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물론 중요하고요. 담임 선생님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이 세특은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세특은요, 어머님들이 뭘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과목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각종의 과제라든지 토론, 탐구, 발표에 관련된 학교 수업 내용에 관련된 모든 시키는 것들을 열심히 해서 그 선생님이 잘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딴 데서 뭘 새롭게 해볼까, 나 혼자 나 혼자 해볼까, 이게 아니고 제발 선생님이 과목 시간에 하라고 하시는 거 그거를 성실하게 따라가서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받아 적고 열심히 하고 제출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내용을 학교 생활 충실도를 올려서 일단 선생님께
논도장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신 성적을 잘 받으시면 세특에 잘 작성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실 겁니다. 반대로 내신 성적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세특이 안 적히는 신비와 마법의 세계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발 학교 시험 잘 보시면 만사 해결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은 조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강의 시작과 동시에 질문을 해서 지금까지 한 총 10번 정도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닉네임 미니주니 님입니다. 자, 적어도 몇 살부터 공부를 해야 늦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은요, 아이들 관찰해 보면 그 언어적인 부분은 어렸을 때들 많이 트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이제 수학머리가 트이는 거는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애들 이빨 빠지는 속도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애는 이빨이 빨리 많이 빠지지만 어떤 애는 천천히 빠지는 아이도 있죠. 그게 누가 더 능력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전혀 아니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머리도 어떤 애는 진짜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깨이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서부터 깨이는 아이도 있고, 어렸을 때는 수학적인 머리가 트였지만 나중에 오히려 언어적인 거에 관심과 굉장히 케이스는 되게 다양해요. 다만 80%의 확률로 얘가 공부로 흥할 자인지 공부 아닌 걸로 흥할 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중2 2학기 수학 성적과 중3 1학기 성적을 보면, 수학 성적을 보면 얘가 공부로 흥할 자인지는 거의 80%의 확률로 판단할 수 있고, 언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라는 말씀은 제가 본 상위권,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초등학교 한 말 정도부터는 부모님과 별개로 자기가 지적 호기심이나 과제 집착력이나 학교 수업에 대한 충실도나 독서량이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밸런스 있게 공부에 신경을 쓰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초말부터는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닉네임 이 세상 발키리 님이십니다. 게임 때문에 학습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 강사님의 자녀는 스마트폰 게임과 컴퓨터 게임 어떻게 지도를 하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이건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저희 아이는 사실은 게임을,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라든지 관심을 가진 캐릭터, 장난감에 대해서 보다는 자기만의 세계의 관심사들을 많이 추구하던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하고 교류에 있어서 애를 먹기 시작해서 일부러 저희 애는 저희 아이 엄마가 게임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긴 해요. 게임을 시켜서 뭐 게임을 같이 시켜줬고, 단 시킬 때 엄마는 게임 시켜놓고 혼자 딴짓한 게 아니라요. 엄마도 같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을.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같이 그 게임 안에서 놀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학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도 엄마의 얘기가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게임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든지 엄마의 말이 잘 안 먹히거든 공부해라 말을 통해서 그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 아이의 관심사, 퀄리티 월드의 다이빙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므로써 아이와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아이는 우리 엄마를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 친구로 생각하고 그 아군이나 친구가 해준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하는 식으로 될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집의 사례를 좀 이용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덕분에 저희 아이랑 엄마는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같이 게임하면서요. 대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공부로 전환하고 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될 때는 또 어머님 말씀 잘 들어요.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임윤경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연산 문제 한 장을 가지고 1시간씩 들고 있어요. 네. 이 아이에게 한 장도 많은 걸까요? 라고 합니다. 이제 한 장이 맞냐 여부는 지능 검사를 하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지능 검사 같은 거 하지 않고 저도 저희 아이 보면요. 어떨 때는 진짜 뭐 불이 나게 풀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정말 한 페이지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 무념무상으로 계속 연필을 돌리면서 지우개똥을 뭉쳐서 지우개를 만들면서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시그널이 아니라 내가 여기 흥미가 느껴지지 않고 지금 공부할 상태가 아니에요 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때는 조금 놀이로 전환한다든지 엄마랑 뭘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한다든지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의 흥이 차올라서 학습이라는 고차원적인 유희에도 시간을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학생이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RYU 뿌띠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문제 풀고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서 또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자, 집중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좋은 비법이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 들을 때 아이들 맹점 중에 하나가요. 이게 실제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긴장도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계속 끊어서 보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또는 그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문제를 풀었을 때 잘 안 풀려가지고 또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결국에는 자기 집중력이라든지 자기 긴장감의 저하 때문에 오는 현상인데 결국에는 그거를 예방하는 게 방법일 거예요.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내가 그냥 저기 어디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교과서, 잡서, 뭐 문제집만 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는 학교도 없죠. 과외도 없죠. 학원도 없죠. 인터넷 강의도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그 진도 범위에 대해서 독학으로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모르겠는 것도 있고 미치겠는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겠죠. 또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전 예습을 해야만 수업을 들을 때도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필기를 해야만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고 사전 예습을 해놨을 때 궁금한 걸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이해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또 집중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친구는 사전 예습을 통한 자기 긴장도와 집중력을 올리는 방법을 쓰신다면 그렇죠? 수업을 여러 번 듣거나 길게 듣지 않아도 문제풀이와 공부를 제대로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질문 2개만 딱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경님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5학년 아들이 학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학원 교육이 제가 생각했을 땐 필요한 것 같은데 수학을 무리 없이 하려면 늦어도 언제 학원을 가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학원을 꼭 가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수학 중에 어려워지는 파트가 있어요. 보통 그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함수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수리적인 머리가 아주 깨이지 않은 아이들은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하고 보통의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들, 그러니까 중2, 중3 수학 정도는 학원을 꼭 권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시스트 강의를 더 이용해서 학교 수업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초등학교 수학 중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초등학교 말에 보면 분수의 활용 응용 파트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집 풀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트를 아이가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정도 말고 조금 심화된 분수 활용 응용 문제를 도전해 보고 싶어 한다. 그게 경시 준비를 위한 걸 수도 있고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수학에 대한 진짜 호기심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하고 싶다면 그때는 또 학원 수업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속 들어라 이게 아니고 어떤 스팟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학원을 이용하시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은희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많이 바뀐 대입에서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제 많이 바뀐 거에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정시가 왕창 늘어났죠. 정시가 30-40% 된다 그러면은 이게 30-40%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수시 때문에. 그러면 많은 숫자, 거의 이제 절반가량이 정시로 뽑힌다고 하면 뭡니까? 수능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은 정시 말고 어쨌든 나는 나머지 수시라도 해야 되고 나머지 학종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기부를 잘 적고 자소서 면접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기부 적히는 것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동아리 독서 봉사보다는 교과 세특, 교과 성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등 공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주는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외적인 비교과적인 것들은 최소한으로 압축시키고 있죠. 입시 제도가.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공부적인 거, 정시에서는 당연히 공부적인 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바뀐 공부적인 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솔루션은 명확하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과목별 학습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는 시대는 이제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너무 가혹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가는 이유는 거기서 학문을 하기 위한 것이지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독서를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대학 진학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입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공부를 놓는다면 불리해지는 게 사실이니까 자녀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주시고 공부의 중요성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명쾌한 답변과 더불어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훈 소장님에게 댓글로 박수 짝짝짝짝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질문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 저희가 채팅창에 전화번호를 기관과 전화번호를 올려드렸습니다. 공휴일은 빨간 날은 전화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8일까지 꼭 연락을 주셔야지만 우리 이병훈 소장님의 사인 담겨있는 사인북을 소장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집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꼭 전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일이 있는데 바로 좋은 수강 후기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유익한 컨텐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게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들과 또 한 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사의 큰별이죠. 우리 최태성 강사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사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11시 전에 미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울주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11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